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스무자 훨씬 넘는 돌비석이. 윤명철의 역사대학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은 현재 한국 역사, 근대 역사의 문제점을 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근대 역사 연구에 어떤 반성할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수긍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비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특히 역사계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은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특히 젊은 역사학자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길 정말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학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꼭 인식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문제점들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또 해봤습니다. 지식인들의 우리 역사에 대한 부정확한 통념과 오류 및 비하적인 태도 등을 양산하는 데 일조했다. 그런 책임을 우리 역사학계는 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묘한 습성이 있어요. 사실은 부정확한 겁니다. 그 부정확한 사실은 역사계가 양산한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상당히 부정확한 통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중국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족이라든가 또는 중화라든가 일본과 외의 차이점 기타 등등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류가 많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오류가 많았습니까? 물론 학문이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역사학계는 이상하게도 오류가 상당히 많았어요. 일제시대라는 특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만주에서 독립전쟁에 참여하시는, 독립운동에 참여하시는 역사학자들 생각할 때 당시 한국 내부에서, 제가 한국이라는 용어 쓰니까 이상하죠? 그게 맞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합병될 때는 대한제국이었었고요. 이미 상해 임시정부가 성립됐기 때문에 우리 국명은 한국이고 일본은 오히려 조선 총독부가 조선이라는 용어를 쓰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오류가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일본의 식민정책 또는 식민사관 또는 반도사관이 적중한 것이지만 결국 우리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요. 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을 부정하려고 그러죠? 더군다나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여기에 역사학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 1922년에 당시 조선 총독부의 총독인 사이토우가 한 말입니다. 조선 사람들을 반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이른바 교육 시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놀랍죠?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의무능과 악행 등을 들춰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조선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어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니 그때 일본 사적, 일본 인물, 일본 문화를 소개하면 그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이 드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역사 해석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런 역사 해석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대로 특히나 지식인들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비하적인 태도, 자조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이고요. 지금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계가 얼마나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까?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근대 역사학은 한국사를 해석하는데 어떤 오류들이 있었을까? 제가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도사관이거든요. 우리 반도사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반도라는 용어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특히나 역사 용어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 반도사관은 식민주의 사관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인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반도민족으로 생각하고 있고
반도적 습성과 반도적 사고를 아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북에서도 충분히 우리 역사는 있어 왔는데 그것들을 인식하지 않고요. 특히 역사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역사는 우리 역사로 해석하는데 상당히 주저했습니다. 북한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 것이죠. 그래서 대륙과의 무관성을 좀 주로 강조했고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양활동이 미약하거나 없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말 그대로 그들의 말대로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가 반도라고 치죠. 반도가 무엇입니까? 삼면이 바다인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해양활동이 활발해야 되고요. 특히 제가 설정한 동아지중해 해역은 너무나 지역과 지역 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일종의 내해, 인랜드 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우리 민족의 해역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중국 지역과 일본 지역과의 교류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해양활동이 얼마나 활발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꽤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해양활동에 관해서는 연구나 언급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즉 우리는 바다로 진출하는 거점으로서의 반도가 아니라 바다에서 포위된 공간으로서의 한반도라고 강제로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겠지만 역사 발전에는 독자성도 적고 고해성도 미약하다. 이런 것들을 주장했는데 여기에 한국의 근대 역사가 동조한 것이죠. 정말 문제가 이게 틀렸다면은 당시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일본에게 저항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지적합니다. 반도산에 입각하다 보니까 일국사적 관점에 매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백제는 백제대로, 신라는 신라대로, 그리고 부여는 부여대로, 가야는 가야대로. 제가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여, 고구려는 하나,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가야를 가운데 두고 백제와 신라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열도에 있는 외세력들은 가야랑 직접적 연관을 맺었지만 한편으로 동쪽에서는 신라나 고구려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특히 3세기, 4세기 초 이후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5세기 중반 이후에는 백제 세력들이 일본 열도에는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일체제, 민족사적 관점이나 체제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요. 문명사적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 이 강의의 지루함을 느끼지 않으신다면 제가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권에서의 문명권 설정을 굉장히 주저하고요. 또 주장하게 되면 허무맹랑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하죠? 반박을 하죠. 반박은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걸맞는 논리와 그다음에 사실을 가지고 반박해야 되는 겁니다. 문명에 대한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와 자기 견해가 없이 쉽게 결론을 내리면 그건 학자가 아니죠. 일반인들은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학자라면은, 역사학자라면은 우리가 문명권을 설정할 경우에 문명의 개념이 무엇이고 문명의 정의가 무엇이고 문명 개념에 합당한 내용들이 실제로 있는가, 그리고 문명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말 맞는가를 검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제가 오늘은 주요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 지역을 세계의 문명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화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황하 문명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중국도 멀티 에어리어, 그래서 다지역 규현 문명서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황하 문명서는 깨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전반적으로 중화 문명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인정하지만 흔히 말해서 흥할령 북서쪽으로 연결돼서 알타이 초원지대를 거쳐서 흔히 말하는 동유럽 일대까지 가는 문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초원유목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동쪽에 있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만주 일대와 한반도와 그리고 일본 열도의 일부와 그리고 바다를 포함한 것은 문명권에 해당이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유목 문명은 기존의 문명 개념에는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문명의 개념이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양한 문명권들이 설정이 돼서 이른바 4대 문명권 얘기는 이미 오래전의 얘기거든요. 주장은. 그러니까 기존의 문명권 개념에 보다 더 가까운 것은 북방에는 초원유목 문명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문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방문명이라고 가칭 설정을 하고요. 거기 핵심 시작은 일단 고조선, 즉 원조선을 설정하고 다시 뒤에 있는 국가들은 정치 시대들은 그것을 계승해서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란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에 아니 일본에서 천평, 즉 댐뼈 문화가 성립되기 이전까지는 일본 열도에 있는 것도 역시 동방문명의 한 부분인 것이죠. 즉 중핵은 아니지만 그 반계 또는 행성이나 멀리 위성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역사를 해석할 때 동방문명권도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이 농경민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민족이 농경문화를 이용했던 농경민족일까? 아니죠. 양보해서 한반도만 하더라도 한반도는 여러분들이 배웠다시피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그리고 삼면이 바다입니다. 어떻게 농경문화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야를 돌려서 만주를 가보시게 되면 만주는 동만주 일대는 삼림 수렵문화권입니다. 그리고 북만주 일대에서 서북만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곳은 초원유목문화권이고요. 농경문화도 만주의 농경문화는 벼농사문화가 아니라 밭농사문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양문화, 어업문화도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역사를 해석할 때, 우리 문화를 해석할 때 농경적 관점 이거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교적 관점도 지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교를 수용한 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100번 양보하더라도 유교가 아니라 유교적인 지식이 들어온 것도 역시 AD 4세기 이후가 되고요. 흔히 말해서 유교가 지도 이념으로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 것은 고려 초기를 넘어서 전기를 넘어서 중기에 다가오면서부터고요. 더 확실한 것은 조선의 전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모든 역사를 유교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문화는 다 유교라고 합니다. 조상 숭배라든가 예의범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유교 문화의 소산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문화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사회를 지통하는 로직, 즉 논리가 있었고 신앙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중국 지역과 전면전을 벌였던 흔히 말하는 고조선이 있죠. 그 위에 고구려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자체 이데올로기, 자체 로직이 없었고 자체 신앙과 종교가 없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다만 기록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을 뿐입니다. 왜? 그 기록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또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풍류란 이름으로 그 단편을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당연히 우리는 유교 말고도 그 이전에 우리 역사, 우리 문화, 우리 신앙이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자, 다음번에는 모든 것을 통일적으로 유기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부족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외 이거 각각 다른 정치 체제국 국가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역사 공동체 한 가지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정치 체제가 외적 충격에 의해서 붕괴 멸망됐고 나니까 그 이후에 새로운 나라들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큰 질서 속에서 하나의 계통들 만들어서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파편적으로 고대 국가만 하더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뭐 이래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말로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국이라는 또는 중화란
하나의 틀 속에서 개통화시켜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고구려 전성기 때 있었던 시대를 중국에서는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북조 시대 아니죠.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북쪽 쪽에 있었던, 이때 북쪽은 만주라든가 아니면은 서북 만주를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해와 이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적을 할 때도 이적을 장악했던 세력들은 다시 남쪽으로 도망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는 흔히 말하는 북방민족이라든가 우리 동방민족들이 들어가서 국가를 세웠거든요. 그렇다면 전혀 다른 종족 계통, 전혀 다른 언어,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각각의 정치체들이 병존했는데 중국에서는 이들을 남북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건 하나의 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처음부터 일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십 개의 나라였었잖아요. 소국들. 그리고 제 견해에 따르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고분 시대만 하더라도 저는 4개 내지 5개의 나라들이 관소 이남 지역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 이후에 일본이라는 국가가 탄생됐을 때도 관동까지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고요. 관동 이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세일계라는 용어 속에서 전 일본의 역사를 하나로 개통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 왜곡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분열의 역사고 일본은 늘 단일된 통일이고 중국도 늘 통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역사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런 역사 해석과 역사 인식을 심어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우리 한국사 영역에서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은 발해의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발해와 통일신라 시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하나의 민족 국가였는데 하나는 발해, 하나는 남쪽의 신라입니다. 최천이도 발해를 북국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사용 안 되는 것도 또 의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민족 국가인데 하나는 북조 정권이고 남조 정권인데요. 이렇게 주장하면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논리라면 중국이라든가 일본은 왜 그 논리를 용납을 합니까? 이거는 한 집단이 개통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생각나는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백제가 멸망한 연도를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특히 역사학자 여러분, 그리고 역사학도 여러분. 보통 660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660년은 말 그대로 사비성이 함락당한 날이고 항복한 날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은 원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일본에 갔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80년대 중반쯤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아스카에 갔었거든요. 근데 아스카 자료관에 연표를 보니까 백제 멸망연도가 663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와는 달리 특별한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일본 열대에서 왜군들이 구원병 또는 지원병으로 출병을 했거든요. 그리고 663년에 주류성 전투와 백강 전투에서 대패하고 결국 당시 왜군은 일본 열도로 후퇴한 겁니다. 망백주민들과 함께. 그러니까 일본 열대에 있었던 정치 세력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은 663년에 백제가 멸망한 것으로 연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유기적으로 통일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연표가 있습니다. 연표를 보게 되면은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 다음에 고대 국가들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제 기억에는 10년? 아마 이 무렵에 그 전까지 줄기차게 흔히 말하는 제야 또는 시민사학자들이 줄기차게 이의를 제기했죠. 왜 그러냐면은 국립박물관의 연표를 보니까 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가 없는 역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변화가 돼서 지금은 고조선이 들어가 있지만 그것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만족할 만한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자신들의 역사 연구를 전적으로 중요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역사 교육이라든가 그것이 가져오는 인식에 관해서는 무심하거나 불철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어 사용의 비객관성과 주객의 혼동 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역사적인 역사책이라든가 역사 연관된 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를 보더라도 똑같은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용어 사용의 비객관성입니다. 용어는 반드시 우리가 주가 되는 것이고요. 주변은 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걸 가려야 되는데 그걸 가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어를 사용할 때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일본인이라든가 중국인이 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비판하거나 검증하지 않죠? 그런 예를 제가 몇 가지 들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 예만 들어보면은 이를테면 말갈의 국민 구성을 볼 때 이를테면은 지배계층은 고구려민들이지만 피지배계층은 말갈인이다. 이런 등등.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중국 쪽에 있었던 고대 국가, 그것도 선비적에 세운 수나라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당나라에 해당되는 거지만 그들이 북방에 있는 돌골계를 투르크계를 공격할 때는 정벌이라는 표현을 쓴 기록도 봤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중국인입니까? 오히려 투르크의 편을 들어야지.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중국인의 사관의 입장에서 정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우리 역사 서술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어만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사부도 성이 이씨가 아니에요. 김이사부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새로운 역사학, 제가 주장하는 신역사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몇 가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이게 흔한 말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학은 인간학이다. 이것이 제가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역사학이 너무 건조합니다. 무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간의 내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애정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반발심에서 제가 역사는 인간학이다 그랬는데 역사는 인간이 주체 또는 주인이 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인간학이란 것이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그 인간학이 성립되는데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것, 논리적인 근거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역사학이거든요. 철학과 역사, 종교와 역사의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역사학은 인간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반드시 신인류와 신인간이 곧 탄생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인간의 본질이라든가 인간의 성격, 역할, 행동 양식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역사학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의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규정해야 될까요? 그랬을 경우에 철학자들에게만, 문명론자들에게만 맡기겠습니까? 역사학자가 역할을 해야죠. 왜? 역사학은 오랜 600만 년 또는 호모사피엔스의 경우에는 약 20만 년부터 모든 경험의 축적을 이해하는 것이 역사학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 시대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파악할 수 없는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어떤 결과를 나오리란 것도 대충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볼 때 저는 인간을 절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역사학은 인간학이라는 명제를 갖고 늘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초원적 인간, 평원적 인간, 삼림적 인간, 해양적 인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실제로 다르거든요. 저는 유목인이란 단어, 농경인이란 단어, 삼림인이란 단어, 해양인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해양민, 농경민 그러는데 민은 계급과 신분 개념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식인들이 특히 역사학자들이 앞장서서
용어로 수정해지길 바라고 있죠. 그런데 이 자연환경에 따라서 인간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연구할 때 특히 고조선이라든가 고구려라든가 발해 역사를 이해할 때는 거기는 초원적 인간도 있고요. 평원적 인간도 수렵 삼림적 인간도 해양적 인간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당연히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구성원의 성격까지도 규명할 수가 있거든요.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 자체가 다양성 있고 본성도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는 인간학이다 그런 명제가 있다면은 이렇게 자연환경과 연관시켜서 인간의 실체, 역사의 주체, 우리 민족의 성격 이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역사는 미래학이다. 정반대죠.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규명하는 것. 이게 가장 본령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역사는 미래학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역사계 연구 대상, 역사학의 진료가 되는 것은 과거의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미래죠. 미래적 존재가 아닌 것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건마저도 다 미래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존재하지 현재를 위해서나 아니면 과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역사학은 당연히 미래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따라서 역사학은 와세 문제가 아니라 와이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유를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서는 하우의 문제죠. 그렇다면 어떻게, 왜 당시 우리 대한제국 또는 조선은 멸망했는가? 왜? 우리 민족은 왜 일본에게 졌는가?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독립을 하고 해방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찾는 것이 역사학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은 미래학이라고 그랬을 경우에는 늘 그렇듯이 하우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자, 와지프란 말 있죠? 만약에 저는 역사학자들이 가정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what if란 것으로 강좌를 개설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학자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도 시기상조로구나 이렇게 마음먹고 포기했지만 강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what if, 만약에 조선이 멸망하지 않았다면, 대한제국이 자력으로 독립했다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으로 참여했다면,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역사학의 존재 이유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주체, 집단이죠. 집단이 어떻게 하면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면 당연히 가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지금에 있는 복잡한 문제들도 쉽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문제점이나 닥칠 위기도 우리가 가정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찾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역사학이 이런 의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학은 미래학이다라는 그런 명제를 내세웠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전혀 수용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역사가? 그런데 저로서는 굉장히 다양한 일이지만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그것이 국내에 알려진 다음에 깜짝 놀란 겁니다. 사람들이. 그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중국이 역사 왜곡을 하는 이유는 중국의 국가의 정책이었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발전 전략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저는 동북공정에 대해서 첫 발표를 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북공정은 역사의 문제가 아니고 고구려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이것은 중국의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이고 중국이 신중화제국주의를 추진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역사학자들도 이제는 역사학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역사는 미래적 가치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게 된 건데 정치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이 볼 땐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 역사학자들은 뒤늦게 깨달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의 잘못된 전통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학은요, 만약에 과거의 것을 다양하게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한다면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사회과학자들도 미래를 예측하는데요. 이것은 자기들의 이론과 자기들의 데이터와 자기들의 사고를 가지고 추정한 겁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을 갖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맞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맞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일종의 사고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은 이미 결정났지만 부분적으로 변형시키거나 개조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요. 역사학자는 기록자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역사학자가 필경사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는 평가자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역사학자는 행위자다. 즉 크리에이터의 기능도 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고고학자가 광부처럼 파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크리에이터, 행위자의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고고학도 물론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는 우리 역사학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려고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역사학은 본질적으로 미래학이고 그래서 저는 역사학이 가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를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지표의 기능. 자, 이제 세 번째 예로 들어가는데요. 역사학은 행동학이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왜 행동학이라고 그럴까? 혹시 실천적 지식인, 이래서 역사를 통해서 뭔가 연구하고 결과를 얻으면은 직접 실천을 하고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주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것 외에도 다른 부분을 갖고 역사학은 행동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역사학은 직접 현장을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간접으로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주를 약 50여 차례 이상 갔는데요. 만주를 가기 이전에도 역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례를 통해서라든가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많은 역사적 행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은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역사학 연구를 위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답사하다 보니까 당연히 현장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역사학은 행동하게 되는데요. 근대 역사의 초창기를 보면 일본인들의 현장 보고서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해서 준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역사를 해석했으니까 그것이 정확할 리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저는 현장 체험을 하면서 대리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난 돼 있어. 네. 흔히 역사적 상상력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상상력은 일단 통념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국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 통념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 상상력만 가지고는 구체성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관념적일 수가 있고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역사적 상상력은 문학적 상상력과 다릅니다. 사실에 가능한 근거에 되고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행동학적 현장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보다 구체성을 띄울 수가 있고 사실에 가까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제가 고구려 예를 들겠습니다. 고구려 역사를 살펴보는데 현장에 가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고구려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고 고구려적인 마음 자세를 갖게 되니까 감정이 거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모르는 통찰력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느끼지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알 수 없는 불가지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는 도전할 수가 있고 통찰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역사학은 행동학이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당시에 현장에 갔던 양반들은
흔히 말하는 민족사학자들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단재 신채호거든요. 단재 신채호 선생은 말 그대로 독립전쟁을 하면서 역사를 연구했고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191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양반은 직접 지금 집안이죠. 그 당시 통군데요. 고구려 국내성을 답사합니다. 답사하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보기에 여기 있는 무덤들이 한 10,000여 개는 되는데 하나라도 파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쯤에 중국 학자들이 무덤수를 조사했거든요. 12,000여 개였었어요. 단재 선생은 가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아직까지도 국내성에 유적과 유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94년도부터 부지런히 다녔는데요. 초기에 갈 때만 하더라도 시내 곳곳에 기와편이 널려 있었고요. 심지어 토기도 있었고, 이게 비공식 발언이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유물을 사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니 1920년대 단재 선생을 비롯해서 다른 민족사학자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군들은 얼마나 많이 고구려와 발해 유적과 유물을 보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우리 역사 또는 고구려 역사, 발해 역사가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었던 또는 한반도에 있었던 그들과 만주에서 활동했던 이분들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역사 기록은 평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입체거든요. 우리가 평면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자는 단순하게 관찰해서도 아니고 현장에 가서 입체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자기 감정을 이입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것과 하나가 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고를 통일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역사학자들이 조사하는 범주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만주, 연해주, 심지어 유라시아까지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가는 과정 속에서도 왜 가는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고대사는요, 대본의 사료들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자료들이 왜곡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본 사료를 담는 삼국사기는 중국의 사료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정말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영토 영역이 상실됐죠. 더군다나 우리는 거기에 대한 역사적 기억도 인식도 상실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답사라고 실험을 해야지만 그 역사를 알게 되는 거죠. 다릅니다. 삶의 양식, 공간 범위, 관리 방식, 통치 방식, 심지어는 말 타는 범위, 전쟁 방식, 무기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으면 절대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학은 행동학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로 저는 역사학은 생명학이다. 이런 명제를 내세우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역사학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역사학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 이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생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은 생명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존재물들은 온전을 지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모든 존재물들은 자기 완결성이 있고요. 통일을 지향합니다. 만약에 이 존재와 인식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면 인간은 깨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늘 통일을 지향합니다. 뭐든지 완결성을 지향한 거죠. 그래서 비록 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존재물들은 그 나름대로 완결성을 갖고 있고 완결성에 흠집이 생기거나 깨지게 되면 붕괴하는 것이죠. 즉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얘기할 때 역사는 통일체다. 그래서 역사 유기체설을 그동안 쭉 주장해 왔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역사기 연구 대상을 생명체로 파악하니까 이를테면은 중요한 사건이라든가 의미 있는 사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대전쟁, 아니면 대군주, 아니면 특별한 사건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역사는. 그래서 사소하고 일반적인 사건들도 역시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에서 필연과 우연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대한 전쟁이 일어났다. 아니면 거대한 사회 변혁이 일어났다. 왕제의 변천이 있었다. 이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소하고 일반적인 것들도 많이 작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연으로 보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연구하는 학문이 필요한데 역사학의 주변 또는 반기학문으로서 민속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제 생각인데요. 역사학자들은 일반사 외에도 그렇기 때문에 민속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또는 문화라든가 심지어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도 공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역사학이 미래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학은 생명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역사적 과정은 지금 과거의 역사적 과정은 현재 영향을 끼쳤고요. 지금 역사적 과정은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역사라는 것은 생성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생명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역사는 죽은 것이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고 끝없이 자기 변화를 통해 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물리적이고 계량적인 합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신역사학, 제가 제기하는 신역사학의 제가 말한 몇 가지 특성을 얘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역사학은 인간학이다. 역사학은 미래학이다. 역사학은 행동학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역사학은 생명학이다. 이런 것이죠.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역사를 연구할까 그 방법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000년을